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방송 대한민국 일부 1시간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 있었던 대통령실 브리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 관련해서 브리핑하겠고요. 혹시 양해를 먼저 구해 주셨나요? 오늘 젠프의 참모들 조금 영상을 딸 수 있어서 조금 기자님도 얼굴이 한 번 더 그냥 스케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발언이 나온다기보다 얼굴이 스케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렇게 불편한 얼굴로 쳐다보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네, 목소리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 화요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개최합니다. 본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실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는 소식 함께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 대한민국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양성평등 주간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아직 구조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담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난달 한국 수출액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주간을 맞아서 SNS에 관련 메시지를 남겼다고요? 네,
뭐 해마다 이제 있는 주간이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건 뭐 이제 새 정부 맞곤 처음 맞는 이제 양성평등 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좀 메시지를 좀 내놓은 것 같고요. 뭐 메시지의 핵심은 뭐 이제 양성평등 주간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도 이제 의미가 담겨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를 이제 구현하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워낙 이제 현장 근로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현장에서의 차별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차별이 여전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차별은 주로 남녀 간의 뭐 급여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해소를 해서 이제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은 그 MZ 세대 내에서는 약간 젠더 갈등도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 때 특히 이제 심했던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이제 혐오라든가 차별 그런 것도 지양해 나가자 그런 취지의 이제 메시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여성가족부 대신에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안이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대선 때 공약이었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이제 정부 시절에는 여성가족부를 이제 해체를 하려고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제 명칭을 바꾸면서 기능을 오히려 좀 더 이제 보강을 하는, 그리고 이제 예산도 좀 더 이제 충실하게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예산안 보니까 내년도에 한 이 부처 예산이 한 11% 이상 이렇게 좀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 때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그 양성평등에 좀 더 이제 방점이 두어졌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전히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긴 합니다만, 반면에 이제 남성 관련한 이제 역차별도 부분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이제 다뤄서 이제 해소를 하는 그런 방향의 이제 활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산업재해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수사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압수수색이 이제 진행이 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경영진에 대한 입건이 지금 이루어진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사고 당할 당시에 이제 7명이 현장에 있었어요. 코레일 직원이 1명이 있었고 하청업체 직원이 이제 6명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냐면 그 하청 직원 6명 가운데 2명은 아예 사전 작업자 명단에도 없었던 직원이 있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안전관리 사전부터 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작업 지시 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인력이 더 2명이 더 투입이 됐다는 거는 이제 원래 작업량이 훨씬 더 많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공식 기록에는 2명이 빠진 거로 봐서는 이제 실제 해야 될 일을 좀 축소해서 이렇게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관련 이제 서류들을 이제 다 확보를 지금 이제 한 상태여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사전 안전관리 또 안전 지침 수행 과정에 뭔가 문제가 없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이제 기업들 관련한 내용이 많긴 한데 이번처럼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네. 그 처벌 대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형사 입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작업과 관련해서 이제 관여도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형사처벌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부문 산재 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제부총리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제 보다 강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현장 책임자들이 이제 주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네. 이제 책임을 지는 게 일종의 이제 관례 비슷하게 돼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 이제 중대재해에 대한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이제 인식이 많이 이제 제고가 되고 또 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또 이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기관장들이 신경을 많이 쓰긴 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기관장이 이제 신경을 이제 쓴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게 일선까지 과연 이제 그 기관장의 지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이제 전달이 돼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그것도 좀 이제 우리가 좀 잘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장이 좀 안전사고에 대한 이제 인식이 좀 이제 낮은 바람에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좀 덜 챙기는 이제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은 훨씬 더 높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긴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 실무자 선에서 이제 실수를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기관장까지 꼭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은 여전히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건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이 안전사고 특히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기업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공공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이제 책임을 이제 면해 나가기 좀 어렵게끔 그렇게 지금 이제 근거는 일단 마련하겠다. 아무래도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되면 기관장들이 좀 더 뭐 자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처벌의 방점이 두어졌다라기보다는 처벌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면 기관장들이 좀 더 긴장해서 이제 그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챙길 것이다. 그렇죠. 예방 작업을 좀 철저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이 좀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또 평가에도 안전 경영 항목을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이렇다고 하면 이제 경영 평가도 대폭 강화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공공기관들은 다 이제 이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이제 해마다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공공기관들 이제 등급을 이제 매기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관장의 이제 뭐 경영 성과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안전사고 뭐 관련한 항목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이걸 좀 더 비중을 높이겠다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사고 관련한 이제 그것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기관들 숫자도 좀 더 늘리겠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87개인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100여 개 정도로 더 이제 기관도 확대하고 이제 전체 이제 그 평가 점수 비중에서 안전사고 부분을 좀 더 이제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반영을 많이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인 거고요. 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무조건 이제 처벌에만 방점을 둘 경우에는 또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잘하면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정책을 좀 바꿔가겠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 산재 사망자 비율을 OECD 평균으로 내리는데 직을 걸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국무회의 때도 직을 걸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재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관심이 워낙 이제 이쪽에 지금 이제 많기 때문에 예. 이제 해당 이제 부처 장관으로서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재해율이 상당히 높은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OECD 평균 뭐 거의 2배 이상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제 높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OECD 평균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제 약간의 공통된 인식이 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직을 걸겠다라고까지 지금 이제 말씀을 장관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처리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혁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점을 고려하여 특별 진찰을 거치지 않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 기간을 현 228일에서 2027년에는 120일까지 단축하겠습니다. 그간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네, 이 산재 처리 기간이 최장 4년까지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120일까지 단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절차가 간소화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브리핑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28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한 달이 30일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대략 7개월 반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몸은 아파서 여러 가지 뭐 병원에도 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산재 이제 판결을 받아서 이제 그 지원을 받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평균이 228일이고 이제 최장은 4년까지 걸린다 하는 얘기죠. 예. 그 사이에 사실은 좀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120일 그러니까 이제 한 4개월 정도로 이제 줄이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제 어찌됐건 뭐 중대재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동안에 발생했던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 중에서 이제 검증된 사례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그 외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육안으로 가능한 그런 이제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도 금방 이제 어느 정도 걸릴 거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특별 검사 진단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진단 절차를 좀 생략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기간이 이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단축을 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과 노동 환경 개선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경제 이슈입니다. 지난달 수출입 동향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관세 여파가 있었는데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자동차 또 뭐 조선 이쪽도 지금 이제 수출량이 이제 굉장히 증가를 좀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같은 달 대비해서 이제 8월 기준으로 이제 1.3% 정도 이제 증가를 한 거고 또 무역 이제 흑자도 65억 달러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온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이제 관세 이제 부과로 해서 상당히 좀 이제 수출이 많이 이제 위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수출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상태가 좀 더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것과는 달리 일단은 아직까지는 수출이 좀 호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대미 수출이 12%나 줄었는데 아무래도 관세 품목, 비관세 품목 차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출량은 이제 증가를 했는데 네. 대미 수출은 많이 줄어든 거죠. 12%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만큼 줄어드는데 가장 어떤 이제 견인한 그런 품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품목들은 역시 이제 관세율이 좀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 50% 이제 관세 부과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강 쪽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 네. 물량이 이제 많이 줄었고요.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여전히 지금 25% 이제 부과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관련 이제 그런 이제 부품들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수출 하락이 지금 이제 특히 대미 수출 부분에서 네.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수출이 증가함으로 해서 좀 이제 이것이 이제 약간 보완이 되는 네. 그래서 이 측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수출이 아무래도 이제 상호 관세 부과로 해서 이제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그 국면에서 수출 다변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이 좀 확인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내년부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을 하면 이 건별로 허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데 네.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뭐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에 이제 해당하는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가 다 미국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유럽산도 이제 많이 있긴 한데 미국산도 이제 부분적으로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반도체 전체 라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부품이 꼭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좀 장애가 좀 초래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중국 내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또 이제 뭐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최근에 이제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수가 사실은 동남아로 거점을 또 옮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반도체 생산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지을 계획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부분적으로는 좀 장애가 좀 초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9월에 접어드니 더위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주춤하면서 출근길에 후텁지근한 느낌이 덜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남부지방은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저녁까지 남부와 제주도에 최대 60mm, 강원과 충청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2도, 세종 29도, 광주는 3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부터 점차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얼마 전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토론을 주재하며 과학기술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회의에서는 R&D 예산 편성부터 연구 생태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장준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전시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되게 망했습니다. 온갖 가지 영역들의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중에서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미래의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논 팔아 밥 팔아 배고프고 헐벗었지만 자식들 공부를 시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저는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고 네. 토론까지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례적이죠. 왜 이렇게까지 나선 건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저희도 자문위원을 일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전임 대통령도 자문회의를 직접 주재하신 적은 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에 바로 저 자문회의를 주재를 하셨고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각본이나 시나리오 없이 자유토론을 통해서 자문위원들한테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도 말씀 나오셨다시피 과학기술을 대통령께 본인께서 직접 국가 흥망의 열쇠라고 인식을 하시고 네. 적극적으로 국가적 관심과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촉구함으로써 연구 현장과 또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부처 모든 연구의 주체들이 역동성 있게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나라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그것이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자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수한 두뇌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전적인 투자와 신뢰, 그다음에 국민적인 염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AI고요. 네. 뿐만 아니라 연구 생태계 개선, 기술 주권 확보, 다양한 맞습니다. 의제들이 논의가 됐는데 네. 어떤 의제들이 핵심이었습니까? 네, 그중에서 10가지 정도의 주요 의제가 다 다뤄졌는데요. 네. 그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하게 다뤄진 게 바로 AI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AI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골든 타임이 한 2, 3년밖에 안 남았다 하고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여기 인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AI 미래수석님이나 장관님도 전부 AI 전문가로 발탁을 하셨습니다. 특히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음에도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AI 부분이 100% 이상, 즉 2배 이상 전년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한 30여 년간 출연연의 어떤 연구의 자율성을 옥죄고 있던 PBS 제도 개선안이라든가 네.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잘 해야 될 연구 생태계 복원. 아시다시피 한 2년 전에 정부의 국가 R&D 예산의 급격한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 생태계가 약간 파괴가 됐고 네. 또 우수한 인재가 연구 현장에서 이탈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 생태계 복원 측면, 그다음에 특히 또 다뤘던 것이 연구자의 처우 개선. 예. 예, 어떻게 하면 결국은 연구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연구에 대한 동력을 잘 제공을 해가지고 활발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가 창출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우선 AI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특히 AI 분야에서는 독자 개발을 두고 네. 의견이 좀 엇갈렸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유의 AI를 개발하는 편이 낫느냐, 아니면은 외국의 그 오픈 AI와 협력을 하는 게 낫느냐, 이걸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맞습니다. 각각 어떤 의견이고 또 네. 어떤 의견이신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AI 분야였습니다. 예산도 2배 이상 늘어났겠지만 또 하나가 결국은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AI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저변에 들어가서 모든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촉진하고 결국은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 성과를 낳게 만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매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뒤처진 상태에서 네. 우리만의 독자적인 AI를 개발할 것인가. 거기에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막대한 인력이 들어가고 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좁혀야 되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결국은 세계적인 기술 패권 시대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AI 기술을 가져야만 한다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고요.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데 있었고 기술 주권을 독립하는 실현하는 길이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신중론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선진국과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과 같은 잘 아시겠지만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그러한 그러니까 고성능의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들어가는 자본의 그러니까 인풋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신중론이 많았습니다. 네. 두 쪽 의견 다 받아들일만하고 경청할 만한 것이고요. 예. 앵커 의원님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어떤 주권 국내 AI를 개발해야 된다 아니면 글로벌 AI 따라가야 된다 하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일반 AGI, 그러니까 일반 행성형 AI,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기본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각 산업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러한 모델과 데이터들의 그러니까 정밀한 튜닝을 통해서 거기에 접목시키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독자적인 AI를 개발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미 제약 분야나 신약 개발하는 제약 분야나 화학 분야 같이 AI가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서 빠른 속도로 산업하고 접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지금 AI 개발을 해도 계속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이미 AI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오픈 AI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네. 그쪽 분야의 산업을 빠른 속도로 촉진시키는 그런 이분법적 투트랙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영역은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네. 가는 이런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네. 가닥을 잡으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PBS 제도 폐지 얘기도 나왔는데 네. 이게 과학기술계 수건이었다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도대체 이게 뭐고 예. 왜 폐지가 필요한 건가요? 예, PBS라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영어로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 해서 그거 약자를 따서 PBS라고 합니다. 예. PBS라는 것은 약 96년에 도입이 돼가지고요. 한 30년 동안 저희가 국내 R&D 생태계를 지배를 했었는데요. 특히 PBS 시스템이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출연연에 해당됩니다. 네. 결국 대학에서는 기초연구를 쪽을 하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교수님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가지고 제안서를 써가지고 거기서 채택이 될 경우에는 과제를 받아서 연구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인데요. 이게 재원은 한정이 되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모이고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10대 1, 20대 1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속출하는데요. 이 PBS 시스템이 특히 많은 폐해를 갖고 왔던 게 바로 출연료입니다. 출연료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출연금을 제공해서 국가적인 임무라든가 사회적 난제라든가 아니면 기후와 탄소 중립과 같은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을 바로 출연연이라는 데서 담당을 하는데요. 네. 뭐 앵커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 뭐 돈이 되는 연구에 대해서는 사업화 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대학은 아무래도 기초 연구, 그다음에 수월성 연구 이런 쪽에 굉장히 특화돼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 도상국의 시절에는 출연연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선진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서 국내에 그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어떤 그런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저희 핸드폰의 그 원천 기술이었던 CDM이라든가요.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의 신화를 최초로 만들었던 DM 개발 같은 것들이 바로 출연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PBS 시스템이 30년 동안 연구 현장을 향폐하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바로 출연연은 그와 같은 거대 기술, 그다음에 국가가 필요한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임무 중심형으로 진행이 돼야 저희는 출연연의 원래 기능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S라는 것은 경쟁형으로 과제를 따오는 거기 때문에 출연연 연구자들이 전부 그 과제를 수주하는데 매몰될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그렇죠. 매몰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연구 과제, 눈에 보이는 성과, 그다음에 할 만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선진국에서 성공한 것들을 따라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팽배했습니다. 특히 네. 이것이 중요한 게 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의 인건비를 본인이 가져오는 그 연구 과제에서 일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등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는 출연연구소가 한 서너 개의 임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매달아서 국가의 어떤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누리호를 쏘아 올렸듯이 그런 임무를 해야 되는데 1000명이 전부 각자 연구로 파편화됐던 것이 그 PBS 30년이 가져온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현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좀 폐지해서 출연연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서 네. 자문회의에서도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대통령께 한 적이 있고요. 또 그 일선 현장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폐지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30년 동안 저희 그 연구계를 지배해왔던 주요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한 2, 3년 시차를 두고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교한 대책들이 잘 따라줘야 모처럼 들어오는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제도 개편 그리고 후속 대책 또 뿐만 아니라 연구자 관리 그리고 인재 양성에 대한 논의도 깊게 다뤄졌습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위축된 연구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개인 기초 연구 과제 수를 예산 삭감 전보다 많은 15,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폐지되었던 풀뿌리 기본 연구 과제를 2,700여 개로 다시 복원하여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과학기술 인재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재 유치 프로젝트 브레인2 코리아를 통해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겠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역량 있는 연구자, 과학자를 파격적인 혜택으로 붙잡아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가요? 예, 그 인센티브에는 크게 보면은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기 진작과 같은 비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번에 논의된 것에서는요. 재정적인 인센티브로는 과거에는 뭐 그 해외 유치 과학자나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성과를 낸 과학자에게는 뭐 주택을 주거나 뭐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농담입니다만은 강남에 주택을 한 채 주겠다 그러면은
엄청난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정한 사회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저희가 연구적 현장에서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특허, 그다음에 그런 지식적 재산이 도출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논의했던 것 중에서도 연구자의 그 연구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인이 과연 무엇이냐.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연구자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재정적 인센티브로 하나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를 1년에 10억 정도 연구비 위주로 3년 정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 네. 그 연구자가 밤잠을 안 주면서 연구에 몰두를 해서 자기가 개발하려고 하는 당초 목표를 1년 만에 만약에 달성했다. 그러면은 총 1년에 10억씩 30억인데 15억만 연구비가 들고 나머지 20억은 남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되고요. 근데 그중에 그걸 전부 다 그 연구자한테 돌려줄 수는 없지만 그중에 일부분을 연구자에게 돌려줘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연구자에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연구 동인 몰두하는 동기를 부여하자. 근데 그 점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아주셨고요. 예,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옆에 있는 기재부 장관님한테도 우리가 이번 내년 예산에 이미 좀 반영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경직된 연구 관리 시스템에서 특히 예산 관리하는 기재부에서 나온 반응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 하나 또 논의됐던 것이 저희가 이제 그 대학이나 그 출연전에서 개발 기술을 이제 기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로열티라는 기술 이전 사례금을 받게 됩니다. 예. 그것이 저희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15년 전인가 하더라도 전액 비과세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소득세로 잡혀가지고 40% 이상의 가세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요. 예,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한 반 정도로 떨어진 그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례도 굉장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됐고 아마 이런 모든 그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아마 정부에서 아마 제가 한 예로 들었지만 파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연구자의 어떤 그 인센티브와 아울러서 연구자 처우 개선. 네. 예, 이것이 바로 좀 인재 유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비경제적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그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딥테크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좀 활성화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대학이나 아니면 수련연구소에는 기술 개발을 하신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그분들한테 자유로운 어떤 창업가 정신을 좀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한 예로 들면은 본인이 자기 기술 가지고 창업을 하고 나서 실패를 하는 것이 바로 벤처 아닙니까? 네. 그러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연구에 마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채용의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하나의 또 인센티브로 제공됐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무래도 그 과학기술은 그 국민과 국가의 관심을 먹고 사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우리 그 정부 부처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이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예. 굉장히 큰 처우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혜택을 통해 국내 인재도 붙잡고 해외 인재도 유치하고 뿐만 아닙니다. R&D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R&D일 텐데 불행하게도 이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뭐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아요. 아마 올해 편성된 예산, R&D 예산액이 약 35조 3천억 그 정도로 거의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게 될 텐데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돈 쓴 효과 나게 잘 써야겠죠. 네.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 예산을 연구개발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데까지 상당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가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PM 중심의 강력한 연구
임무 중심의 연구를 좀 기획을 해서요. 가감하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연구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그것이 성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자의 어떤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생도 모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으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목표 대비 실적이 얼마였냐, 논문을 몇 개 썼느냐, 특허를 몇 개 냈느냐 이와 같은 단순한 수치 비교에 의해서 그 연구자의 어떤 역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앞으로 우리는 퍼스트 무버로서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 R&D계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따라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고 그 연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자로 낙인 찍을 것이 아니라 네. 최초의 도전자로서 굉장히 실패는 했지만 그 실패에 대한 가치는 있다. 이런 것을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는 개발된 기술이 실험실에서만 사장화되지 않도록 네.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활발하게 사회에 공급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과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준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 대한민국 일부 1시간 일찍 문을 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잠시 후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가 성장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이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예상되는데요. KTV를 통해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대한민국 일부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